네, 공인중개사 법령 및 중개실무 과목 이제 핵심 이론 요약 과정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핵심 요약집으로 진행을 하고 총 27강으로 예정해서 진행을 할 것인데 기본서를 통해서 우리가 이론 정리하던 때와는 달리 조금 더 완급 조절을 하면서 출제 경향성이 높은 부분은 조금 세밀한 부분들까지도 살펴보고 또 그렇지 않은 부분들은 좀 간단하게 내용 정리하고 완급 조절하면서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약집 4페이지에 보시면 공인중개사 법령 총칙 부분 중에서 먼저 부동산 중개업의 변천 과정이라고 하는 부분이 나오는데요. 최근에는 거의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지 않은 부분입니다. 아주 간단하게 내용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부동산 중개업과 관련해서는 문헌 기록상으로 고려시대의 객주라고 하는 상인들을 그 기원으로 본다, 시초로 본다는 거죠. 객주 밑에 예속되어 있었다가 독립된 상인의 지위로서 이제 거간이라고 하는 상인들도 또 생겨나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거간이라고 하는 말은 있을 거 사이 간자 쓴다고 했었죠. 거래 당사자 사이에 서서 거래를 성사할 수 있도록 흥정을 붙이고 거래가 성사가 되면 구전 수입을 받는 것을 업으로 하는 분들을 거간이라고 불렀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거간들이 분화되면서 포목거간, 소금거간, 우거간 이렇게 나누어지게 되다가 보니까 지금의 부동산의 개념인 토지나 가옥의 매매를 전문으로 거간하는 거간들도 생겨나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을 집 가자에 거간 쾌자를 써서 각쾌라고 불렀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최초의 부동산 중개업자가 된다는 데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고려시대에 이러한 객주나 거간, 조선시대의 각쾌 이들은 아무런 법이나 제도적인 규제나 규율 없이 자유방임되어 오다가 1890년에 객주거간 규칙이라고 하는 법이 제정되면서 잠깐 인가제라고 하는 제도적 틀로 묶였었죠. 그랬다가 1910년 한일합방이 되면서 이 객주거간 규칙이 폐지가 되어서 잠시 자유영업제로 환원되었다가 1922년은 일제강점기 하에 소개영업 취체 규칙이라고 하는 법이 단속법규적인 성격이 아주 강한 허가제 형태로 제정되게 되는데 일제강점기 하에 입법된 소개영업 취체 규칙은 1945년 해방된 이후에도 한동안 효력을 유지하면서 내려갔었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1961년 구법령 일제정비 작업에 의해서 소개영업법이라고 하는 법으로 대체가 되었는데 소개영업법이라고 하는 법은 부동산 중개를 규율하는 법이기는 했었지만 오직 부동산 중개만 전문적으로 규율하는 법은 아니었었기 때문에 부동산 중개만을 전문적으로 규율하는 독립한 법률이 있어야 하겠다. 그래서 제정된 법이 1983년 부동산 중개업법이라고 하는 법이라는 겁니다. 이 부동산 중개업법이 지금 우리가 공부하게 될 공인중개사법의 전신입니다. 그런데 1983년 제정된 부동산 중개업법은 단속법규적인 성격이 아주 강한 허가제 형태로 제정된 법이었었는데 이 부동산 중개업법이 1999년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제도가 개편이 되더라는 거죠. 그리고 이 중개업의 등록제는 2023년 5월 지금까지 등록제가 유지가 되어 가고 있는 겁니다. 원래 1983년 법이 제정될 때는 부동산 중개업법이라는 이름으로 제정되었었는데 이 법이 2005년에 실거래가를 확보하기 위한 수단인 부동산 거래 신고 제도를 도입을 하게 되면서 부동산 중개업법이라고 하는 법의 명칭을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로 개정을 하게 됩니다. 그랬다가 2014년에 부동산 거래 신고 제도가 부동산 거래 신고법이라고 하는 독립한 법률로 분리 독립해 나가게 되면서 지금은 공인중개사법이라고 하는 명칭을 가진 법이 이제 시행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공인중개사법이 어떠한 역사적 변천 과정에서 현행 법 체계가 마련되었는가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 3분 정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직접적으로 문제가 출제가 되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요. 그러면 이러한 공인중개사법은 왜 만들었는가? 항상 개별법들은요, 1조가 재정 목적을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인중개사법 1조도 법 제정의 목적을 천명하고 있는데, 우리 요약집 5페이지 보시면 중하단부에 공인중개사 법령의 제정 목적이라고 하는 부분이 나오죠. 이거는 어떤 학설이나 판례가 아니라 현행법의 규정입니다. 그것도 1조 조문에 있는 내용인데요. 함께 보시면 이 법은 공인중개사의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그 전문성을 제고하고 부동산 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하여 국민 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 문장입니다만 분설해 보면 공인중개사의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그 전문성을 제고함, 부동산 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함, 국민 경제에 이바지함, 이런 4가지 내용을 담고 있는 한 문장이죠. 그러니까 출제원이 이 4가지 언급 속에다가 부동산 투기를 예방함, 토지공 개념을 정착함, 부동산업을 육성함, 개업공인중개사를 적절히 교율함, 마치 이 법 제정 목적일 것만 같은 표현을 가지고 있는 지문들을 섞어서 이 법 제정 목적이 아닌 것은, 이런 형태로 여러 차례 문제가 출제가 되었기 때문에 공인중개사법 1조 제정 목적은요, 한 문장이기 때문에 그 문장 그대로 법문에 충실하게 암기를 해 두셔야 될 필요가 있는 조문인 겁니다. 자, 이런 공인중개사 법령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설명되고 있는데, 법이라고 하는 것은 단계가 있어서 등급에 따라서 법이 구간을 정하게 된다는 거죠. 이것을 법단계설이라고 하는데, 법단계설에 따르면 최상위의 법인 헌법이 있고요. 헌법 밑에 국회가 제정하여 공포하는 법률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특정한 법률이 제정 공포되면 그 법률로부터 위임을 받거나 그 법률을 시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대통령이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서 입법을 하게 되는데, 이것을 법 단계에서 명령이라고 합니다. 보통 무슨 법 시행령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법들은 다 이 명령의 등급에 속하는 거죠. 근데 법률 밑에 명령이 있지만 명령 밑에 또 부령이라고 하는 등급이 있어서, 이 부령이라고 하는 등급의 법은 특정한 법률이나 명령으로부터 위임을 받거나 특정한 법률이나 명령을 시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보다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사항들을 각부 행정기관의 각부의 장관이 제정하는 법의 형태를 부령이라고 한다는 거죠. 국토교통부령, 보건복지부령, 국방부령 같은 것들이 다 부령입니다. 그 부령 아래 등급에 이제 조례라고 해서 시도나 시군구 같은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입법하는 법의 형식을 조례라고 한답니다. 그래서 법의 단계는 최상위의 법인 헌법으로부터 헌법 밑에 법률, 법률 밑에 명령, 명령 밑에 부령, 그리고 그 밑에 조례가 있는데, 공인중개사 법령은 법률의 등급으로서의 공인중개사법과 명령의 등급으로서 대통령령의 하나로서의 공인중개사법 시행령과 부령의 형태로서 구체적으로 국토교통부령에 해당하는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으로 공인중개사 법령은 구성되어 있다라고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공인중개사 법령이 어떠한 법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거죠. 요약집 6페이지 상단부에 간단하게 결론 부분만 요약해 두었는데요. 공인중개사 법령은 부동산 중개와 부동산 중개업에 대해서는 기본법,
일반법적 지위를 갖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공인중개사법은 민법이나 상법과의 관계 속에서 보면 보다 좁은 범위, 장소, 사람에게 적용되기 때문에 민법이나 상법의 특별법, 민상법의 특별법적 성격을 갖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공인중개사 법령은 공법적 성격도 가지고 있지만 사법적 성격도 함께 가지고 있어서 공사법의 중간법, 사회법이라고도 하죠. 공법과 사법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중간법적 성격을 가지고 있고요. 국내법, 국제법 구분하는 구별 기준 속에서는 국내법에 속하는 법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이제 공인중개사법 2조가 정의하고 있는 용어의 정의라고 하는 부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요약집 12페이지인데요. 공인중개사법 2조 조문의 제목이 정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라고 해서 공인중개사법 2조가 1호 중개부터 6호 중개보조원까지 6개의 용어에 대한 낱말뜻 풀이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공인중개사법 2조 용어의 정의라고 하는 부분은 이른바 매뉴얼이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법이 개정되지 않는 한 이 6개의 용어는 반드시 이 의미로만 적용해서 조문 해석에 동원되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이고 매년 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하나하나 개별적인 용어의 의미 파악도 중요하시지만 이 6개의 용어가 상호 유기적인 연관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유기적인 연관성을 이해하시되 바로 이제 이어지는 단원에서 3조의 법정 중개대상물에 대한 공부를 할 거거든요. 그 중개대상물까지도 2조와 결부해서 하나의 유기적인 흐름으로 연결을 해 두셔야 됩니다. 자, 공인중개사법 2조가 6개의 용어를 정의하고 있는데 입법 해석된 공인중개사법 2조 조문의 내용을 먼저 보면 12페이지에 1번 중개라고 하는 정의가 있죠. 2번은 공인중개사, 3번은 중개업입니다. 페이지 넘어가서 4번에 개업공인중개사, 5번에 소속공인중개사, 6번에 중개보조원까지 6개의 용어가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상호 유기적인 연관성의 관점에서 보면 이 6개의 용어 중에서 요약집 12페이지 하단부에 있는 2조 3호의 중개업이라고 하는 거 있죠? 이게 가장 큰 타이틀입니다. 그래서 사실 공인중개사법 2조는 무엇이 중개업이냐라고 하는 것을 보다 명확하게 하고 그러한 중개업을 적법하게 행하게 하려면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걸 규정하고 있는 부분이다라고 생각하셔도 된다는 거죠. 공인중개사법 2조 3호가 정의한 중개업, 우리 요약집 12페이지 맨 아래줄을 보면 무엇이 중개업인지를 한 문장을 통해서 정의하고 있어요. 그 한 문장을 분설해 보면 잘라서 요건으로 나열해 보면 중개업이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 다른 사람이요. 다른 사람의 의뢰가 있어야 한다는 거네요.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두 번째 뭘 받죠? 일정한 보수입니다. 일정한 보수를 받고 그리고 무엇을요? 중개를 그랬죠. 중개를 네 번째 어떻게? 네, 업으로 행하는 것 그것이 뭐라고요? 중개업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인중개사법은 어떤 특정한 행위가 공인중개사법이 말하는 중개업이었는가 여부를 판단할 때는 그 행위 속에 이 네 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되고 있었는가에 따라 그 행위가 중개업이었다 아니었다를 판별하게 될 거라는 거죠. 그런데 중개업이 되기 위한 네 가지 요건 중에 키워드는 중개이죠. 결국 중개업이란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해서 일정한 보수를 받고 업으로 행한 행위가 중개 행위였을 때 그 행위가 중개업이 되는 것이니까요. 그러니까 이 법자는 일단은 중개가 무엇인지부터 명확히 해야 되겠다라고 판단을 했겠죠.
그래서 공인중개사법 2조는 6개의 용어 중에서도 맨 앞에 1호에서 중개가 무엇인지부터 정의를 하는 것입니다. 12페이지 중반부의 1번 중개를 보시면 중개라 함은 제3조 규정에 의한 중개 대상물에 대하여 이렇게 나갑니다. 지금 우리가 이 용어의 정의를 2조에서 공부하고 있는데 바로 이어지는 3조가 중개 대상물의 범위를 직접 정할 것임을 언급, 예고,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이것을 법이 정한 중개 대상물이기 때문에 법정 중개 대상물이라고 부르게 될 것이고 그 구체적인 내용은 바로 이어지는 단원 3조에서 우리가 보게 될 거거든요. 어쨌든 계속 보시면 그 법정 중개 대상물에 대하여 누구 간에? 거래 당사자 간입니다. 거래 당사자 간에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의 권리라고 했습니다.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 변경에 관한 행위를 어떻게 하는 것? 알선을 하는 것. 그게 뭐라고요? 중개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러한 중개 행위를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해서 일정한 보수를 받고 업으로 행하면 중개업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중개의 용어의 정의에 따라 중개업의 개념을 확장해서 설명하면 중개업이란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법정 중개 대상물에 대해서 거래 당사자 간에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의 권리 득실 변경, 알선하는 행위를 업으로 행하는 것, 이것이 중개업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중개업을 개인이든 법인이든 적법하게 행하기 위해서는 현행 공인중개사법은 등록을 하여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앞서 우리가 중개업의 변천 과정에서 봤는데 1983년 우리 공인중개사법이 부동산중개업법이라는 이름으로 제정될 당시에는 단족법규적인 성격이 아주 강한 허가제 형태로 제정된 법이었었지만 이 중개업의 허가제가 1999년 7차 개정을 하면서 등록제로 개편이 되어 중개업의 등록제는 2023년 5월 지금도 유지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개인이든 법인이든 등록을 해야만 적법하게 중개업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공인중개사법 2조 4호 요약지 페이지를 넘겨서 14페이지를 보시면 14페이지 4번 개업 공인중개사에 대해서 용어의 정의를 하고 있죠. 근데 뭐라고 했냐면 개업 공인중개사라 함은 이 법에 의한 중개사무소의 개설 뭐라고 써 있죠? 네, 등록을 한 자라고 써 있죠. 앞으로 공인중개사법은 등록을 한 자를 개업공인중개사라고 칭할 것이고 등록을 한 자인 개업공인중개사만 이 중개업을 적법하게 행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등록하지 않은 자,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중개업을 하게 된다면 그 자는 무등록 중개업자로서 공인중개사법이 규정하고 있는 가장 무거운 형벌인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등록을 한 자라고 했습니다. 궁극적으로 등록의 대상이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중개업의 등록은 대인적인 처분입니다. 대인적. 등록의 대상은 사람이 아니라 물건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거죠. 근데 법에서 말하는 권리의 주체로서의 사람은 우리와 같은 개인도 있지만 법인도 있죠. 지금 법에서 사람을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개업공인중개사는 종별을 구별해 보면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있고요. 개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개인인 개업공인중개사 중에서는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하고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한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도 있습니다만 공인중개사 자격증 없는데 사실은 등록도 실제로 행한 적은 없는데 구기득권이 인정이 되어서 이 법이 등록을 한 것으로 의제해 주는 자가 있다는 거죠. 공인중개사법 부칙에 그 규정이 나와요. 법 제7638호 부칙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한 것으로 보는 자 이렇게 표현되어 있거든요. 앞으로 우리가 줄여서 이들을 부칙상의 개업공인중개사라고 부르게 될 겁니다. 부칙상의 개업공인중개사. 그러나 이 부칙상의 개업공인중개사는 구기득권이 인정이 되어서 등록을 한 것으로 의제가 된 것이지 새롭게 될 수 있는 개념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중개업을 적법하게 하려면 등록을 해야 됩니다. 등록을 한 자를 개업공인중개사라 하는 것이고요. 그런데 세 가지 개업공인중개사의 종별 중 부칙상의 개업공인중개사라고 하는 게 새롭게 될 수 있는 게 아니라면 결국은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되거나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가 되거나 개업공인중개사가 새롭게 되는 길은 두 갈래 길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중개업 등록단원에서 공부할 건데 공인중개사법 9조 2항이 법인 또는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신청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규정을 두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같은 법인 아닌 개인으로서 새롭게 개업공인중개사가 되는 유일한 길은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가 되는 길밖에 없겠네요. 그래서 공인중개사법 2조는요. 개업공인중개사와는 별도로 공인중개사에 대해서 공인중개사법 2조 2호를 통해 용어의 정의를 구분해서 두게 된 것이죠. 다시 한 페이지 넘어가 보시면 12페이지 중하단부에 2번 공인중개사 용어의 정의가 나오죠. 공인중개사라 하면 이 법에 의한 공인중개사 무엇을? 네, 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이렇게 용어가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자격을 취득한 자가 누구라고요? 공인중개사. 등록을 한 자가 누구라고요? 개업공인중개사. 그러면 이 말이요.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 이렇게 단어를 조합하면 각각의 용어가 정의가 되어 있으니까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라고 말하면 자격을 취득한 후 무엇도 등록까지 한 자를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라고 하겠죠. 그런데 공인중개사 중에서는요. 그냥 공인중개사이기만 한 자도 있어요. 단지 자격만 취득하여 자격만 보유하고 있는 자. 우리가 장롱면허라고 하죠. 근데 공인중개사 중에서는 자격을 취득하고 개설 등록까지 하여 현업에서 중개업을 영위하고 있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분들을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라고 부를 겁니다. 그런데 공인중개사 중에서는 자격을 취득하고 중개업에 종사하고 있기는 한데 자기 명의로 등록을 한 것이 아니라 다른 등록을 한 자에게 소속이 되어서 중개업을 종사하고 있는 공인중개사도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소속되어 있는 공인중개사다라고 하는 의미로서 공인중개사법이 소속 공인중개사라고 칭하고 공인중개사법 2조 5호가 소속 공인중개사에 대해서 정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페이지를 넘어가서요. 교재 14페이지에 보시면 중간쯤에 5번에 소속 공인중개사 나오죠. 거기 용어의 정의를 보면 소속 공인중개사라 하면 개업공인중개사에게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소속이 된 공인중개사 뭐래요? 로서라는 말이 나옵니까? 예, 공인중개사 로서라고 하는 말이 나오죠. 공인중개사로서 중개 업무를 수행하거나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이렇게 용어의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소속이 된 공인중개사로서 중개 업무를 수행하거나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 업무를 보조하는 자, 이 자를 소속공인중개사라고 정의를 한 겁니다. 그러면 우리 공인중개사법상 개업공인중개사와 소속공인중개사는 민법의 관점에서 보면 무슨 계약 관계로 맺어졌다는 거예요? 고용계약 관계에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니까 민법의 고용계약 관계 속에서 조명하면 개업공인중개사가 사용자, 소속공인중개사가 피용자의 신분에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현장 실무상의 용어로 말하면 개업공인중개사가 사장이고 소속공인중개사는 그 근무 직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 업무를 보조케 하기 위해서 고용한 모든 직원들이 다 공인중개사 자격증 가진 건 아니거든요. 우리가 현장 실무에서 중개사무소에서 과장님, 부장님, 실장님이라고 부르는 분들 중에 공인중개사 자격증 없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분들을 소속공인중개사와 구분하고자 공인중개사법은 중개보조원이라고 하는 용어를 정의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 중개보조원이 공인중개사법 2조가 정의한 6개의 용어의 정의 중 마지막을 장식하게 되는 겁니다. 이제 14페이지 6번의 중개보조원 보시면 중개보조원이라 하면 제일 먼저 무슨 말이 나오죠? 공인중개사가 그렇습니다. 아닌 자예요.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소속이 되어 현장 안내 및 일반 서무 등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 업무와 관련한 어떤 업무? 예,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이렇게 중개보조원에 대해서 정의를 하고 있죠. 그러면 공인중개사법 2조 5호가 정의한 소속공인중개사와 공인중개사법 2조 6호가 정의한 중개보조원 두 용어의 정의상으로도 이동점이 발견되죠. 공통점도 있고 차이점도 있습니다. 먼저 소속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을 구분하는 결정적 차이점은 공인중개사로서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자격증 소지 유무에 따라 양자가 구분된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자격증이 있는 소속공인중개사는 개업공인중개사의 업무를 보조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소속공인중개사 스스로 주도적인 업무 수행도 가능하다고 용어의 정의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공인중개사가 아닌 중개보조원은요, 업무 수행은커녕 개업공인중개사의 업무 보조도 현장 안내 및 일반 서무 등의 어떤 업무? 예, 단순한 업무만 보조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점에서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러나 소속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이 이렇게 다르기만 한 것이 아닌 것이 소속공인중개사든 중개보조원이든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소속되어 있다는 점, 소속공인중개사든 중개보조원이든 개업공인중개사의 업무를 보조하는 자라는 점은 같다는 거죠. 그런데 소속공인중개사냐 중개보조원이냐에 따라 공인중개사법상의 의무와 책임의 차이가 있지만 공인중개사법의 어떤 규정은 소속공인중개사든 중개보조원이든 구분 없이 공통 적용되는 사항들도 있을 거 아니겠어요? 이때 입법자가
간결한 입법을 하기 위해서 소속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에게 공통 적용되는 사항을 언급할 때 이 소속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을 통칭하여 우리 공인중개사법은 고용인이라고 부르게 될 것이다 하는 겁니다. 지금 공인중개사법 2조가 입법 해석한 6개의 용어의 정의 중에는 고용인에 대한 용어의 정의는 별도로 존재하지 않습니다만 소속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을 통칭하여 이 법이 고용인이라고 한다고 하니 앞으로 공인중개사법 조문 속에서 고용인이라고 하면요, 고용인이라고 하는 것은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소속이 되어서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고용인이라고 칭한다고 이해하시면 되죠. 그런데 고용인 중에는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있는 고용인도 있고 없는 고용인도 있어서 자격증 있는 고용인을 소속공인중개사, 자격증 없는 고용인을 중개보조원이라고 부를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일단 공인중개사법 2조가 정의한 6개의 용어가 펼쳐졌습니다. 입법 해석된 조문 순서대로 다시 나열해 보면 공인중개사법 2조 1호 중개, 2조 2호 공인중개사, 2조 3호 중개업, 2조 4호 개업공인중개사, 2조 5호 소속공인중개사, 2조 6호 중개보조원입니다. 이 6개의 용어는 이러한 상호 유기적인 연관 관계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중개업을 적법하게 하려면 등록을 해야 되고 등록을 한 자를 개업공인중개사라고 부르기로 했어요.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 등록을 하지 않은 자가 중개업을 하게 되면 공인중개사법은 무등록 중개업자로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을 가하겠다는 거죠. 근데 지금 관계를 보면요, 어떤 행위가 중개업이 되기 위해서는 일단 그 행위는 당연히 중개행위여야 하는 것이죠. 이 중개행위를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해서 일정한 보수를 받고 업으로 행했을 때 중개업이 되는 것이니까요. 그런데 중개가 되기 위한 3가지 요건 중에 하나인 이 중개대상물이라고 하는 것이 막연한 중개의 대상이 되는 모든 물건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농수산물 중개하거나 중고차 중개하는 분도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하고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여야 한다는 엉뚱한 결론에 도달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공인중개사법 2조 1호가 중개에 대해서 용어의 정의를 할 때 중개라 함은 그냥 중개대상물에 대하여가 아니라 제3조 규정에 의한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이렇게 출발을 한 것이고요. 공인중개사법 3조가 중개대상물의 범위를 정할 것임을 이미 2조 1호가 언급 예고했으므로 우리가 그것들을 법정 중개대상물이라고 부르기로 했었던 거죠. 공인중개사법 3조가 그 중개대상물의 범위를 정하고 있는데 요약집 한 페이지 넘어가서 17페이지부터 그 중개대상물의 범위와 개념 요약이 나옵니다. 공인중개사법 3조는요, 1호, 2호, 3호까지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공인중개사법 3조 1호가 2글자입니다. 토지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3조 2호가 건축물 그 밖에, 건축물 그 밖에 토지의 정착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인중개사법 3조가 3호로 가서요,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산권 및 물건 이렇게 매듭을 집니다. 자,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산권 및 물건, 그 말은 법 3조 3호가 그 밖에 중개대상물을 시행령에게 정할 권한을 위임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시행령 2조가요,
법 3조 3호의 위임을 받아 정한 중개대상물이 임목에 관한 법률에 따르는 임목과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에 따르는 공장재단 및 광업재단을 시행령이 정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중개대상물의 범위가 확정이 된 건데 공인중개사법이 3조를 통해서 직접 규정한 토지, 건축물 그 밖에 토지의 정착물과 공인중개사법 3조 3호의 위임을 받아 시행령이 정한 임목, 공장재단, 광업재단이 중개대상물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중개업의 개념을 여기까지 확장해서 펼쳐보면 공인중개사법이 말하는 중개업이란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해서 일정한 보수를 받고 토지, 건축물 그 밖에 토지의 정착물, 임목, 공장재단, 광업재단에 대해서 거래 당사자가 내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의 권리 득실 변경을 알선하는 행위를 업으로 행하였을 때 비로소 공인중개사법은 이 행위가 중개업이었다라고 판단을 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 하나하나의 요건들,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해 일정한 보수를 받았다는 거, 업으로 행했다는 거, 거래 당사자가 내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 변경을 알선하는 게 중개라고 하는데 그 밖의 권리라고 하는 건 또 어떤 것들이 있느냐? 알선이라고 하는 것은 민법이 말하는 대리라고 하는 제도와는 어떤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느냐? 이런 부분들, 그리고 이제 3조로 넘어와서 개별적인 중개 대상물의 개념과 그 특징을 묻는 문제, 이런 부분들이 매년 이제 시험 문제로 출제가 되고 관련된 대법원 판례들이 많이 축적되어 있어서 관련 판례 문제들도 많이 출제가 되는 부분입니다. 이어지는 시간에는 하나하나의 중개대상물의 개념과 구체적인 중개와 중개업이 되기 위한 요건상의 하나하나의 세부적인 개념들을 짚어보도록 할 겁니다. 쉬었다가 이어보도록 하겠습니다.